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 없겠지만 사실은 그 여의도에서 원구성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죠? 예. 원구성이 됐는데 원구성이 돼야 이제 국회가 돌아가니까요. 구성이 됐는데 총평부터 해 주시죠. 예. 예, 뭐 원구성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중에 이제 2년을 잘라서 전반전, 후반전. 후반전 시작된 거죠. 후반전 이제 선수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승리, 자유한국당 선방, 뭐 평화와 정의는 만족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승리한 사람 쪽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죠. 결국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 그렇죠. 전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딱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의석수는 뭐 3분의 1 약간 넘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원장을 지음으로써 모든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이니셔티브를 지게 된 거죠. 주도권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만은 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랄까요.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가 대신 그 얘기가 없어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받은 거는 뭐 손에 쥐는 거는 없고요. 뭐 착하게 살겠다. 뭐 이제 잘해보겠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는 뭐, 잘 하겠다 이런 정도 약속을 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뭐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성품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라 이 법사위가 이제 원칙에 어긋나게 그 운영되어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제 원래 그 풀네임 그 본 이름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뭐냐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자기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사법기능가 즉 법무부라거나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의 법사위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문구도 보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 넘어오는 이유가 체계 작구 심사인데 법률로서의 어떤 그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겨우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그게 그 뭐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사위에 넘어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거나 깔고 앉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개선책으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 사법위원회 따로 있고 법제위원회 따로. 이게 우원식 의원이 지금 법 개정안도 내놨어요. 이게 가장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에 이제 얘기되다가 사실 많았는데 법안심사 이소위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을 그 심사하는 그 기구를 없애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 장관들을 갖다가 아예 법사위에 출석을 갖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법을 갖다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돼야 되니까 그걸 이유로 다른 장관들이 오면은 여기서 그 장관들을 가지고 현안 질문까지 하는 거야.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여기서 마치 대정부 질문하듯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가장 이제 그 길목에 이게 법사위가 있는 거죠. 개혁 입법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상을 하고 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는 무소속 몇 분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구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딱 맡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장의 직권 산정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요건이. 그러면 지난 그 앞에 2년에 지금 현 정부 하에서 그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들이 다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약속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죠. 홍영표 원내대표를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겠네요. 왜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이 있는 건지. 홍영표 그 원내대표도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물론.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혹시 뭐 알려지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자, 최근에 요 이야기는 이제 덤으로 잠깐 하는 건데 정의당 지지율 굉장히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10%대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고 지금. 네, 뭐.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직 보도 안 됐는데 1% 차이로 자유한국당을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예,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하면요? 예. 이제 제1야당이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론조사상 지지율로는 그 가시권에 들어왔나요? 제가 볼 때 한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지지율은 일종의 기대치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좀 그런 이제 노력을 더 해야만 굳어지는. 그것을 의원님의 썰전 출연으로. 아니, 제 혼자 가지고 되겠습니다. 나머지 1%를. 네. 자, 그 소식을 잠깐 덤으로 전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이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계획일 뿐이고, 호들갑 떤다. 그냥 문건일 뿐이고, 군이 유사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 문건이고 그런 유사시에는 군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방어 논리를 펴기도 하거든요. 그 문건을 직접 봤는데요. 예. 원래 군은 이제 유사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 놓습니다. 그렇죠. 작전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작게. 근데 이 문건을 보면은 이게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한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이 문건에 보면은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검토가 나오는데 실은 이제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권, 이제 군령권이라 그러는데 군령권이 과거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가 1990년경에 그 국군 조직법을 바꾸면서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을 계속 배제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국군 조직법은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는데 대통령령에 불과한 위수령에 관해서는 고치지 않아 가지고 합참의장도 군 출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수령 그 법에 근거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군을 출동시키면 국회에서 그거는 그 모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수령 폐지 법안을 낼 거다. 상임법 위반이어서 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또 다시 3분의 2가 제 이제 의결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2달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법을 갖다가 피해가는 방법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의거해 가지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출동하는 부대 이 출동 계획까지를 다 짰는데 그리고 출동하는 지점까지도 그게 보면 광화문에 탱크 그렇죠. 40대 80대입니다. 탱크 80대 그다음에 특전사 장갑차 200대 250대 200대 뭐 250대일 거예요. 200대 200대 장갑차는 200대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 7,000명 그다음에 청와대 7,000명 여기 광화문 광장에 7,000명 이런 계획 그리고 어느 부대를 구체적 부대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무사에서 그냥 실무자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서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 오늘 해당 부대를 지휘하는 수방사라거나 이런 부대들하고 협의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동원 가능한 병력도 추산해야 되고. 추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B64는 철저히 배제하고. 합참의장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도 혹여 합참의장이 반대할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 합참의장이 또 B64였거든. 그것도 포인트네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그 어떤 의도가 이 문서에 있어요. 문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합참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불법 시비에 걸릴 걸 알고 그 준비 행위 자체가 어떻게든 말씀하셨듯이 뭐 계엄령의 위수령에 반대할 상식을 가졌으면 상식적인 군인이 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명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그 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당시 한민구 장관이 그 합참 그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합참 합동참모사령부 양쪽에다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니까 실행 계획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걸 만드는 걸 사실 거부한 셈이고 그래서 네. 보안사에다가 맡겼다는 그런 사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사는 이게 자기 직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안사는 방첩하는 데지 네. 보안하고 방첩하는 데지. 쿠데타를 막는 곳이죠. 거기는 그렇죠. 거꾸로. 네. 네. 쿠데타를 막는 곳인데 친일 쿠데타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비상한 상황인 것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 계신 상황에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전자결제했겠죠. 예. 근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걸 3월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국방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지금. 예. 네. 네. 국방부는 지금 현재 사실 기무사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가 구성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도 개선이 먼저이지 이 문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안일하게 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실행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의 눈에서 보자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그래서 뭐 육군 배제하고 뭐 해군이나 공군 출신의 검찰로 군 검찰로 이 수사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제대로 밝혀질까요? 저는 일단 육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봤고 네.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를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뭐 생각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 계엄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네. 과거의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항상 국방부에 있었어요. 네. 국방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사령부를 갖다가 벙커1 B1에 두도록 그럼 청와대에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네. 그건 청와대하고 최소한 청와대 경호실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청와대 경호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또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실장하고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아하. 청와대 내에 계엄사령부를 도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이게 아무리 지금 말씀하실 때 병력 동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다 각 하급 부대한테 연락해서 병력 인원 추산해서 이제 적었다면 그런 계획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걸 청와대 내에 하자고 청와대가 오케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문서에 담을 수는 없으니 틀림없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면.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안보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시했으니까.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걸 검토 혹은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청와대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죠. 국가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둘 다든. 예.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이제 물론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예.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선택할지 말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업무 직무 중지된 상태에서 이런 걸 검토하라는 지시 자체가 또 위법한 거 아닙니까? 네. 다 만약에 수사가 잘 된다면. 그리고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이 문서가 작성된 게 2017년 3월입니다. 예. 그러면은 촛불 시위가 3개월째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예.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걸 뻔히 보고도.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거의 결과가 나올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소요 때문에 나라가 치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비상사태를 발동해야 될 계획을 만들 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건데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될까요? 일단은 네. 독립수사단이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까지는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문서를 갖다가 억지로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예. 라고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렇죠. 예. 유출 경위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자. 네. 이거 이 기무사 TF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무사 TF를 둘러싸고서 기무사를 어떤 폭으로 이렇게 슬리머하느냐, 기무사를 개혁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강경 온건 이제 입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 있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썰전도 준비하셔야 되고. 왜 그 얘기를 아니, 프로그램 흥행하라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특히 이제 항공사들 관련한, 예. 갑질 논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유독 항공사만 이런 일이, 물론 갑질 논란이 다른 기업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개 달랑 있는 국적기에서 예, 항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이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 내부에서는 조종사라거나 이런 직역 내부에서 기수 문화라거나 예. 군대식 어떤 그런 이제 상명 하복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강요되어 온 바들이 크고 또 특히 대기업 내에서 오나의 어떤 횡포 갑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옛날 봉건시대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크고 특히나 이 두 회사는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노조를 워낙에 억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쁨조에게 노래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내에서 소통 과정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화가 됐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보복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두 회사는 21세기가 아니에요. 5공화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기무사 관련해가지고 이거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통진당은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해체됐어요. 당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엄정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예.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그간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직무로부터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쿠데타 기획도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이 고스란히 그 조직 내에 여기저기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썰전을 맡고 계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